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의 공식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환율은 안정되거나 내려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오류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에 우리가 외우듯 배워왔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아주 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지, 그리고 왜 많은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과거의 공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통화의 가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다는 뜻이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올라간다는 설명이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공식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글로벌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가 유지될 때만 작동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정상적인 평상시의 시장에서만 통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평상시의 시장에 살고 있을까요? 현재의 글로벌 시장은 과거 어느 시기와도 다릅니다. 전 세계는 동시에 높은 부채를 안고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동시에 긴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평, 미중 패권 경쟁, 에너지 구조 변화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일 변수 하나만으로 시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보고 환율이 내려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한쪽 눈만 뜨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금리 하나가 아니라 신뢰, 자본의 안전 선호, 글로벌 달러 구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계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환율을 하나의 공식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은 감정이 아니라 변수들의 합으로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환율은 두 통화의 상대 가치이고, 그 가치는 금리, 기대 성장률, 위험 프리미엄, 유동성, 그리고 자본 이동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화율은 금리 차이 플러스 기대 성장률 차이 마이너스 위험 프리미엄 차이, 여기에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계수를 더한 값입니다. 이 공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차이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항의 영향력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금리 항부터 계산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0.5% 인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달러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0.75% 혹은 1%를 더 빠르게 인하한다면 금리 차이는 오히려 달러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즉, 금리 인하라는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 상대 금리 차이가 핵심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금리 차이는 미국 금리에서 해당 국가 금리를 뺀 값이죠. 이 값이 플러스면 달러 강세, 마이너스면 달러 약세 압력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값이 여전히 달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성장률 항을 보겠습니다. 기대 성장률은 과거 성장률이 아니라 향후 2년에서 5년의 성장 기대를 반영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현재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되죠. 따라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기대 성장률 항이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성장 기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합니다. 즉, 성장률 항 역시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계산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 위험 프리미엄 항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해당 통화를 보유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성 비용이죠. 이 값은 숫자로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자본 흐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할수록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통화로 이동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그 통화가 달러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험 프리미엄 항이 플러스로 커질수록 해당 국가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금리를 0.5% 내리는 효과보다 위험 프리미엄이 1%만 상승해도 환율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이 구간에 있죠. 여기에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계수를 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바로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를 내려도 양적 긴축의 잔존 효과, 국채 발행 증가, 재정 적자 확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명목 금리는 내려가지만 실질 달러 유동성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달러 공급이 늘지 않으면 달러의 희소성은 유지됩니다. 희소성이 유지되는 통화는 강세를 보이죠. 이걸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환율 상승 압력은 금리 인하 효과보다 위험 프리미엄 상승과 달러 유동성 제약 효과가 더 클 때 발생합니다. 현재 시장은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본의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 민감하죠. 이런 구조에서는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수록 원화는 자연스럽게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차이는 미국 대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기대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자본 비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위험 프리미엄을 끌어올립니다. 이 세 항을 더하면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금리를 내렸다는 단일 변수는 환율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성장률 기대 하락과 위험 프리미엄 상승이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논리적인 결과죠. 과거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금리 항만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 변화 하나가 환율을 결정하는 비중은 30% 이하로 내려왔고 위험 프리미엄과 자본 안전 선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성장률 기대와 유동성 구조가 채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환율 하락 공식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신호이고 경기 신호는 위험 프리미엄을 자극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자극되면 자본은 달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는데도 환율은 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과거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이고 계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6년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망을 맞추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방향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라 구조를 잘못 잡으면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 대비 전략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2026년의 전제 조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경기 회복의 초입일 수도 있고 침체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 어렵다는 뜻이죠. 즉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자산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2026년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이 가장 위험해지는 구간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더라도 그 속도와 폭은 시장 기대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곧 빚을 이용한 투자에서 심리적 압박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비 전략은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강제 청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은 큰 돈을 버는 해라기보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통화 노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종류만 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통화는 거의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2026년까지도 환율 변동성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비중을 의식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환율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러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순간 전략은 투기로 바뀝니다. 대신 어느 방향이 와도 충격이 제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진짜 대비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는 성장 자산과 방어 자산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는 순간 실망은 커집니다. 어떤 자산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어떤 자산은 버티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죠. 성장 자산은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전략은 2026년에는 위험합니다. 기술, 인프라, 에너지 전환, 인구 구조 변화처럼 장기 흐름에 올라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 개별 종목보다는 구조를 담는 자산이 유리하죠. 방어 자산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기준입니다. 2026년은 현금이 무의미해지는 해가 아니라 현금의 역할이 바뀌는 해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탄약입니다. 그래서 일정 비중의 유동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2026년은 빠르게 사고 파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변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럴수록 거래 빈도를 줄이고 판단의 질을 높이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대비는 심리관리입니다. 2026년 시장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지만 계속 불안한 뉴스가 나오는 구조죠. 이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대비한다는 것은 시장을 이길 준비가 아니라 시장 안에 오래 남아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고 공격보다 생존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공식이 아니라 맥락을 읽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숫자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발표보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봐야 하죠. 지금 시장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은 결과가 드러나는 해가 아니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지금 구조를 잘 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조용히 벌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되돌리기 어렵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측을 줄이고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오르는 이 낯선 장면은 혼란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 위에 세워진 전략만이 이 시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